새벽 5시 인천 연안부두는 하루를 시작하는 부산함으로 가득했다. 갈매기들이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선창 위를 맴돌고 어선들이 하나둘 항구로 들어오며 엔진 소리를 울려댔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박소연은 익숙하게 가게 문을 열고 오늘 들어올 생선들을 확인했다. 25년째 이곳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쌓아온 루틴이었다. 또 하루가 시작이네. 소연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고 대형마트와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졌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정육점 주인 최명호가 인사를 건넸다. 명호 역시 50대 중반의 상인으로 요즘 들어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푸념을 자주 했다. 명호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소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명호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지난 2주 동안 매일 정오에 오는 할아버지가 있거든. 전복을 15kg씩 사가시는데 그게 하루에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야. 200만 원? 매일? 그럼 한 달이면 6천만 원이네. 혹시 돈 세탁 같은 거 아냐? 명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요즘 부두 근처에서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게 아니야. 허름한 파카 입고 낡은 군화 신고 다니시는데 차림새로 봐서는 돈이 많아 보이지 않거든. 근데 계산할 때는 새 돈다발을 서류 가방에서 꺼내서 주시지. 이거 완전 수상한데? 명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둘러봤다. 소연아, 요즘 노인들을 이용한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보이스피싱, 돈 세탁, 심지어 마약 거래까지. 우리 시장이 연루되면 큰일 나. 소연도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혹시 그 할아버지 이름이나 사는 곳은 알아? 한도식이라고 하시던데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명호야, 더 이상한 게 있어. 소연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분이 반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부둣가에서 새우젓통 나르는 일 하셨거든. 하루 5만 원도 안 되는 일당 받으면서 힘들게 사시던 분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쓰시니까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20대 초반의 청년이 들어왔다. 소연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강태훈이었다. 대학을 휴학하고 돈을 벌고 있던 그는 정의감이 강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육점 사장님도 계시네요. 태훈아, 잘 왔어.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소연은 태훈에게도 한도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태훈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아, 그 할아버지요. 저도 봤어요.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그분이 물건 받고 나서 하시는 말이 좀 이상했어요. 무슨 말? 혼잣말로 영철아, 오늘도 약속 지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철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소연과 명호가 서로를 바라봤다. 영철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거 정말 수상해. 명호가 중얼거렸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오전 시간이 흘러가고 평소처럼 손님들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소연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불안했다. 정말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우리 가게까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지? 11시 50분. 소연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구부정한 등, 낡은 파카, 그리고 뒤에 끌고 오는 작은 리어카. 한도식이었다. 사장님 왔어요. 태훈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은 의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한도식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빛은 어딘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그마저도 의심스럽게 보였다. 전복 15kg 부탁합니다. 목소리는 작고 쉰 듯했지만 또렷했다. 소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전복들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포장이 끝나자 한도식은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반듯하게 정리된 5만 원권 지폐들이 나왔다. 은행에서 막 찾아온 듯 빳빳한 새 돈이었다. 역시 이상해.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저런 새 돈을? 소연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200만 원입니다. 한도식은 정확히 40장을 세어 건넸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돈을 세는 동작은 정확했다. 전복을 리어카에 실으며 한도식이 작게 중얼거렸다. 영철아, 오늘도 약속 지켰구나. 태훈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한도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리어카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갔다. 한도식이 떠나고 나서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태훈을 바라봤다. 태훈아, 이거 정말 이상하지?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그 영철이 얘기가 계속 걸려요. 명호가 다시 가게로 들어왔다. 어떻게 됐어? 또 새 돈으로 줬어? 응. 그런데 점점 더 수상해져.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소연의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한도식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태훈아, 내일은 내가 한번 뒤따라가 볼래? 어디 가시는지 확인해 보자. 태훈의 눈이 반짝였다. 정의감 넘치는 그는 이런 미스터리를 좋아했다. 네, 꼭 확인해 볼게요. 만약 정말 불법적인 일이라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할 때였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우리 가게가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도식의 그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과연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태훈이 숨을 헐떡이며 가게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서였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태훈아, 어떻게 됐어? 혹시 들킨 건 아니지?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마음도 불안으로 가득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장님, 정말 이상한 걸 봤어요. 태우는 물 한 잔을 들이키고는 본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산비탈의 판잣집, 어울리지 않는 대형 보관고, 그리고 한도식이 적고 있던 장부의 숫자들까지. 3,800만 원이라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역시 뭔가 큰 일에 연루되어 있구나. 그리고 사장님, 할아버지가 하늘 보고 하신 말씀이요. 태우는 한도식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 영철의 꿈을 이루고 있다는 그 절절한 목소리를. 꿈이라고? 뭔가 더 이상해지는데? 소연은 혼란스러웠다. 범죄라면 왜 그런 감정적인 말을? 하지만 거액의 돈과 비밀스러운 행동은 여전히 수상했다. 그때 명우가 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큰 충격이 서려 있었다. 소연아,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그 할아버지가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있어. 명호의 말에 소연과 태훈이 긴장했다. 우리 가게에서도 매일 오셔서 한우 등심 5kg씩 사가시거든. 그게 하루에 70만 원이야. 뭐? 그럼 하루에 270만 원? 그것도 매일 현금으로. 새 돈다발로. 태훈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럼 한 달이면
8천만 원 넘네요. 명호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소연아, 이거 정말 심상치 않아. 처음엔 좋은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서워. 왜? 그분이 고기 사가실 때마다 뭔가 재촉하듯이 서두르시거든. 마치 누군가한테 바쳐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소연의 불안감이 극도로 치솟았다. 명호야, 혹시 조직폭력배나 그런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노인을 앞세워서 돈 세탁하는 수법도 있다고 하던데. 세 사람은 곧장 시장 안쪽에 있는 김치 가게로 향했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순자 언니. 소연이 부르자 김순자가 손을 흔들며 반겼다. 하지만 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다. 어머, 소연이 왜 이렇게 몰려와? 무슨 일이야? 언니, 혹시 요즘 허름한 옷 입은 할아버지 오신 거 봤어? 한도식이라고 하시는데. 순자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 그분. 물론 알지. 매일 오셔서 김치 10포기씩 사가시는데 그것만 해도 25만 원이야.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 25만 원이라고?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복 200만 원, 고기 70만 원, 김치 25만 원. 하루에 295만 원이었다. 언니, 이거 정말 이상해. 혹시 그분이 뭔가 이상한 말 안 하셨어?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말수가 별로 없으시긴 한데. 아, 맞다. 한 번은 김치 포장하는 걸 보시더니 영철이가 김치를 정말 좋아했는데 라고 하시더라. 영철. 다시 그 이름이 나왔다. 언니, 혹시 그분이 돈을 어떻게 내세요? 현금으로. 그것도 새 돈으로만. 순자의 대답에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니, 이거 진짜 이상한 거 맞죠? 태훈이 물었다. 왜? 뭐가 이상해? 그냥 부자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시장을 나서며 명호가 더욱 걱정스럽게 말했다. 소연아, 이거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 하루에 300만 원 가까이 쓰는 사람이 그런 차림으로 다닐 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시장 통장님께 말씀드려보자. 혹시라도 우리 시장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면 모든 상인들이 피해를 봐. 소연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 정말 큰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시장 통장실은 시장 입구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60대 후반의 통장 박철수는 시장의 평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통장님, 안녕하세요. 소연이랑 명호구나.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무슨 일로 왔어? 소연은 한도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하루에 300만 원씩 쓰는 노인, 새 돈다발, 그리고 영철이라는 이름까지. 박철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300만 원씩? 그럼 한 달이면 9천만 원이 넘네. 이거 심상치 않아. 통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한 사기가 정말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같은 거 말이야. 혹시 그분이 그런 피해자일 수도 있고. 명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니면 돈 세탁에 이용당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노인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통장님,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태훈이 말했다. 제가 뒤따라가 봤는데 할아버지 집에 대형 보관고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새 것 같은. 박철수가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다. 보관고라. 혹시 불법적으로 수입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건 아닐까? 요즘 밀수품 유통도 노인들을 이용한다고 하던데.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소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며칠 더 지켜보자.
하지만 너무 이상하면 박철수가 말을 멈췄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도식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정말 범죄자라면? 우리 가게가 연루되면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아침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도식에 대한 소문이 상인들 사이에 퍼진 것이다. 분명히 돈 세탁이야. 아니면 조직 폭력배 돈일 거야. 우리 시장 평판이 망가져. 상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소연은 압박감을 느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상인들의 시선이 모두 소연의 가게 쪽으로 집중됐다. 오늘도 한도식이 나타날 것이 뻔했다. 11시 58분.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하지만 오늘의 한도식은 평소와 달라 보였다. 걸음이 더 느려졌고 얼굴도 더 초췌해 보였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소연이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전복 15kg. 목소리도 평소보다 더 작고 힘이 없었다. 소연은 더욱 의심스러워했다. 뭔가 들킨 걸 아는 건가? 아니면 윗선에서 압박이라도? 돈을 건네받을 때 한도식의 손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한도식이 고개를 들어 소연을 봤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뭔가 간절한 것이 있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할 일이 많아서요. 그는 전복을 리어카에 싣고는 평소보다 더 서둘러 떠났다. 뒤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저었다. 저런 걸 보니까 더 의심스러워. 분명히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는 거야. 빨리 신고해야 해. 상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소연은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큰 오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박철수 통장이 소연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소연아, 결정했어. 내일 경찰에 신고하자. 통장님, 그래도 너무 성급한 것 아닐까요? 아니야. 다른 상인들도 다 불안해하고 있어. 혹시라도 우리 시장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면 모든 상인들이 피해를 봐.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통장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도식의 그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정말로 범죄자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왠지 불안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소연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고, 의심과 불안, 그리고 미묘한 양심의 가책이 뒤섞인 채 소연은 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인천 중부경찰서의 이주원 형사는 시장 상인회로부터 접수된 신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30대 중반의 이주원은 5년째 이 지역을 담당하며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해 왔다. 하루에 300만 원씩 쓰는 82세 노인. 확실히 수상하긴 하네. 이주원은 중얼거리며 신고서를 다시 읽었다.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서 관련 신고에는 특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한편 시장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철수 통장이 아침 일찍부터 상인들을 모아놓고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오늘 경찰이 올 수도 있으니까 모두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한도식 할아버지가 오시면 자연스럽게 관찰하되 너무 티내지는 마세요. 소연은 여전히 찜찜한 마음이었다. 밤새 고민해봤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태훈도 비슷한 생각인지 어제보다 더 조용했다. 그의 정의감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장님, 저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할아버지가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집에서 보신 것도 그렇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소연도 같은 생각이었다. 한도식의 눈빛에서 봤던 것은 탐욕이나 교활함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었다. 하지만 태훈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잖아. 만약 정말 범죄라면? 오전 11시경 이주원과 김민수가 시장에 도착했다. 평상복을 입고 있어서 겉보기엔 일반 손님처럼 보였다. 일단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주원이 김민수에게 말했다. 신고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박철수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실 상인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시장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면. 이주원은 박철수로부터 한도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루 300만 원씩 쓰는 패턴, 새 돈다발, 그리고 의심스러운 행동들까지. 혹시 그분의 집 주소를 아시나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고 산동네 쪽에 사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주원과 김민수는 소연의 가게로 향했다. 소연은 경찰이 온 것을 보고 더욱 긴장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 아니면 내가 무고한 사람을 신고한 건가? 신고하신 분이시죠?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도식에 대해 설명했다. 2주 동안의 관찰 내용, 태훈이 뒤따라가서 본 것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다.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계속 불안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영철이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한다고 하셨는데? 네. 혼잣말로 영철아, 오늘도 약속 지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주원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일반적인 범죄자라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영철이라는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수상하고. 몇 시쯤 오신다고 하셨죠? 정오 정각이요. 정말 시계 맞춰서 오세요. 시계를 보니 11시 50분이었다. 곧 한도식이 나타날 시간이었다. 이주원은 가게 한쪽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소연과 태우는 극도로 긴장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정확히 12시 한도식이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다. 이주원은 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허름한 옷차림은 확실히 하루 300만 원씩 쓰는 사람 같지 않네. 하지만 행동은 자연스러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특유의 경계심이나 불안감은 보이지 않는데.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전복 15kg 부탁합니다. 한도식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소연이 전복을 포장하는 동안 그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 어떤 조급함도 보이지 않았다. 소연은 한도식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정말 이분이 범죄자일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포장이 끝나고 돈을 건네는 과정도 자연스러웠다. 새 돈다발을 꺼내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법적인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영철아, 오늘도 약속 지켰구나. 한도식이 중얼거리는 그 말을 이주원도 들었다. 목소리에는 애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범죄와는 거리가 먼 느낌이었다. 이주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도식이 떠난 후 이주원은 김민수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둘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일단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주원과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한도식을 뒤따랐다. 택시를 이용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행선지를 확인했다.
한도식은 부두에서 멀어져 주택가로 향했다. 골목을 몇 개 지나더니 산비탈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리어카를 끄는 82세 노인의 걸음치고는 의외로 빨랐다. 형사님, 저기요. 김민수가 가리킨 곳에는 낡은 판잣집이 있었다. 한도식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둘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집이 너무 초라한데? 맞아요. 하루에 300만 원 쓰는 사람이 살 것 같지 않네요. 그런데 마당에 있는 대형 보강고가 눈에 띄었다. 집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번쩍번쩍한 스테인리스 보강고 2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저건 뭐죠? 업소용 보강고 같은데. 저게 한 대에 500원은 넘을 텐데. 이주원은 점점 혼란스러웠다. 초라한 집과 비싼 보강고, 가난한 차림과 거액의 현금.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때 집안에서 한도식이 나왔다. 손에는 큰 장부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장부를 펼치고 뭔가를 꼼꼼히 적기 시작했다. 영철아, 오늘까지 총 4,100만 원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한도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리는 모습을 본 이주원은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야.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김 형사, 직접 가서 이야기해보자. 지금요? 응. 감이 오는데 이분은 범죄자가 아니야. 둘은 조심스럽게 집 앞으로 다가갔다. 한도식은 장부를 덮고 있다가 그들을 발견했다. 놀란 기색은 있었지만 도망가려 하지는 않았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이주원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시장에서 저를 지켜보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의심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도식의 태도는 당당했다.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다. 혹시 몇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요즘 시장에서 많은 돈을 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신 건가요? 한도식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오세요. 설명드릴게요. 집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도 더 초라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벽 한쪽에는 젊은 남성의 사진이 정중하게 걸려 있었다. 저게 영철이에요. 한도식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소방관 제복을 입은 30대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제 아들입니다. 작년에 화재 현장에서 순직했어요. 이주원과 김민수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한도식이 계속 말했다. 영철이가 소방관이 된 건 저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보고 자라서 꼭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한도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영철이가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첫 월급 받으면 아버지한테 전복을 실컷 사드리겠다고.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가 비싼 음식도 드셔보셨으면 좋겠다고. 이주원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영철이가 순직하기 전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첫 월급은 다 어머니 병원비로 나갔고 그 다음 월급들도 집안 사정 때문에. 한도식이 눈물을 훔쳤다. 영철이가 떠나고 나서 정부에서 보상금을 주셨어요. 27억 원. 그 돈을 받고 나서 생각해봤죠. 영철이가 못다한 약속을 제가 대신 지켜야겠다고. 그래서 매일 전복을 사시는 거군요. 네. 하지만 혼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육원이랑 요양원에 나눠드리고 있어요. 영철이도 그걸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이주원은 한도식의 손을 잡았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범죄로 의심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한도식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원망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주원과 김민수가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3시가 넘어서였다. 상인들은 모두 초조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철수 통장이 제일 먼저 다가왔다. 형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불법적인 일이었나요? 이주원은 잠시 망설였다. 한도식의 사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일단 범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소연이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신 분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들이었다. 형사님, 그래도 하루에 300만 원씩 쓰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명호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다. 저희도 처음엔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이주원은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상인들에게 당부했다. 앞으로는 한도식 할아버지를 평소처럼 대해주세요. 좋은 분이니까요. 경찰이 떠난 후 시장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범죄는 아니라고 했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았다. 소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안도감과 함께 자책감도 몰려왔다. 태훈아,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셨다면. 태훈의 목소리에도 죄책감이 묻어났다. 정의감이 강했던 그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 시장을 지키려는 마음이었고, 하지만 소연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저녁 소연은 집에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한영철 소방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봤다. 한도식이 영철아라고 부르던 그 이름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검색 결과에 나온 기사를 보는 순간 소연은 숨이 멎을 뻔했다. 인천 소방서 한영철 소방장, 화재 현장서 순직, 시민 3명 구하고 불길에 갇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영철은 작년 5월 대형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시민들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소방관이었다. 나이는 38세, 15년 차 베테랑 소방관이었다. 기사 말미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 한영철 소방장은 평소 아버지께 첫 월급으로 맛있는 것을 사드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동료들이 전했다. 하지만 늘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한도식이 매일 전복을 사는 이유, 영철이에게 하는 말들, 그리고 그 애절한 눈빛까지. 내가 이런 분을 범죄자로 의심했다니. 소연은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서둘러 시장으로 나갔다. 명호에게 한영철에 대한 기사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제야 알겠어. 할아버지가 아들 대신 그 꿈을 이루고 계시는 거야. 명호도 기사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다. 순직한 아들의 꿈을.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명호의 얼굴에도 죄책감이 역력했다. 그는 평소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후회했다. 그런데 소연아, 나는 이제 더 궁금한 게 있어. 뭐? 할아버지가 그 전복들을 어디에 쓰시는지 말이야. 혼자 드실 수는 없을 텐데. 태훈이 그때 끼어들었다. 사장님, 저도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보관고에 넣기만 하시던데.
세 사람은 고민에 빠졌다. 한영철의 사연을 알고 나니 한도식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수한 관심이었다. 그냥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소연이 제안했다.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넌지시 물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도 될까? 너무 사생활 침해 같은데. 아니야. 우리가 이제는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소연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의심에서 존경으로, 경계에서 도움으로. 정오가 되자 한도식이 어김없이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던 것이다. 어제 경찰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오해가 풀려서 후련한 모양이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네, 소연 씨. 어제는 번거롭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한도식이 먼저 말을 꺼냈다. 소연은 놀랐다. 평소에 말수가 적던 그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희가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일이었으니까요. 전복을 포장하는 동안 소연은 용기를 냈다. 할아버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많은 전복을 어디에 쓰시는지. 한도식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보육원이랑 요양원에 나눠드리고 있어요. 정말요? 소연의 눈이 커졌다. 태훈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으니까요. 그럼 매일 그곳들을 다니시는 거예요? 네. 오후에 차가 와서 가져가요. 제가 직접 가지고 가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소연은 감동했다. 한도식이 단순히 아들의 꿈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눔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영철이가 좋아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한도식이 돈을 건네며 말했다. 영철이가 생전에 늘 말하던 게 있었어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보육원과 요양원에. 네. 영철이의 마음이기도 하고 제 마음이기도 해요. 한도식이 전복을 리어카에 싣고 떠나간 후 소연과 태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명호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정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훈의 말에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진정한 존경과 도움의 마음으로. 그날 오후 소연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한도식이 말한 보육원과 요양원을 찾아봤다. 인근 지역의 시설들을 검색해보니 몇 곳이 나왔다. 용기를 내서 그중 한 곳에 전화를 걸어봤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도식 할아버지라고 아세요? 아, 한도식 어르신. 물론 알죠. 매일 좋은 음식들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정말요? 어떤 음식들을요? 전복, 한우, 김치 같은 것들이요. 아이들이 그런 귀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덕분에 정말 잘 먹고 있어요. 아이들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엔 전복이 뭔지도 모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할아버지 음식이라고 부르며 기다려요.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전화를 끊은 소연은 뭉클한 마음이었다. 한도식의 선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실감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시장 상인들을 모았다. 한영철의 이야기와 한도식의 선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상인들의 표정은 점점 숙연해졌다.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구나. 박철수 통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 분을 범죄자로 의심하다니. 정말 부끄럽다. 명호도 고개를 숙였다. 평소 현실적이었던 그도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반성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순자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방법 말이에요. 명호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윤만 추구하던 장사꾼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으로 원가로 드리면 어떨까요? 소연이 제안했다. 저는 전복을 원가로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나도 고기를 원가로 드릴게. 명호도 동의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순자까지 동참하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다. 한도식의 선행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박철수가 정리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해드리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시장은 한도식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것이었다. 소연은 그날 밤 한영철의 사진을 다시 한번 찾아봤다. 소방관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젊은 남성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영철 씨, 아버지가 당신의 꿈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소연의 마음에는 이제 의심이 아닌 존경이, 경계가 아닌 도움의 마음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상인들은 일찍부터 나와 한도식을 맞을 준비를 했다. 소연은 가장 신선한 전복을 골라 놓았고 명호는 최상급 한우를 준비했다. 순자도 김치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두었다. 너무 티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요. 박철수 통장이 상인들에게 당부했다. 할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하시면 안 되니까. 정오가 가까워지자 상인들의 마음은 설렜다. 한도식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다. 그의 선행에 동참하고 싶었다. 12시 정각 한도식이 어김없이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어제보다 더 밝아 보였다. 어깨도 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소연이 평소보다 더 밝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네, 소연 씨. 좋은 아침이네요. 한도식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까지도 보이던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오늘도 전복 15kg 주세요. 네, 할아버지.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더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소연이 가장 큰 전복들을 골라 담기 시작했다. 한도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좋은 걸로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알고 나니까 제가 더 정성을 다하고 싶어졌어요. 소연의 진심이 담긴 말에 한도식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포장을 마치고 계산을 할 때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는 좀 더 저렴하게 드릴게요. 원가로만 받을게요. 뭐라고요? 한도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세요? 장사를 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한도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제가 하는 일은 제 일이에요.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드릴 수는 없어요. 소연은 한도식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오히려 더 감동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다. 할아버지, 명호가 다가오며 소리쳤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도 원가로 드릴게요. 저도요. 순자도 뛰어왔다.
김치도 원가로 드릴게요. 한순간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가 한도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어요. 한도식이 당황하며 말했다. 여러분도 생계가 있으시는데. 할아버지, 박철수 통장이 앞으로 나섰다. 저희가 어제 영철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셨더라고요. 한도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도 알게 됐어요. 보육원과 요양원에 음식을 보내신다고요. 어떻게? 저희도 그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영철 씨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다고요. 상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한도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정말 고마워요. 한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철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날부터 시장의 풍경이 바뀌었다. 한도식이 오는 정오 시간이 되면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그를 맞이했다. 마치 축제라도 벌이는 것처럼. 태운도 변화하고 있었다. 한영철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꿈을 품기 시작했다. 사장님, 저 소방관 시험 준비해 볼까 해요. 정말? 왜 갑자기? 영철 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소연은 태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도식의 이야기가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아들의 꿈을 이어가는 아버지. 순직 소방관의 효심을 이어받아. 기사가 나간 후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한도식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시민들, 기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할아버지, 기자님들이 또 인터뷰를 요청하셨어요. 소연이 한도식에게 알려줬다. 인터뷰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한도식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부담감이 가득했다.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냥 조용히 영철이와의 약속만 지키고 싶은데. 소연은 한도식의 변화된 모습에 걱정이 되었다. 언론의 관심이 오히려 그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매일 사람들이 찾아오고 전화도 계속 오고. 한도식이 지친 표정을 지었다. 차라리 예전처럼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소연의 마음이 아팠다.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한도식을 힘들게 만든 것 같았다.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 할아버지가 안 오세요. 태훈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오가 지났는데도 한도식이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한도식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리어카도 없었고 돈도 준비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소연이 급하게 물었다. 소영 씨, 죄송해요. 오늘은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한도식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기자들도 오고. 이게 제가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영철이와의 약속만 지키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졌어요. 소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한도식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희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못이 없어요. 다만,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한도식이 돌아간 후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우리가 너무 나섰나? 명우가 자책했다. 좋은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 할아버지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 박철수도 고개를 숙였다. 언론에 알린 것도 우리였으니까. 책임감을 느껴. 상인들은 모두 침묵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몰랐다. 소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할아버지를 다시 설득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태훈이 제안했다. 사장님, 제가 할아버지께 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뭐라고? 저희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태훈의 성장한 모습에 소연은 놀랐다. 단순히 호기심만 많던 청년이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 내가 가보렴. 하지만 억지로는 안 돼. 태훈은 한도식의 집을 찾아갔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태훈이에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한도식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태훈아, 무슨 일로?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태훈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도식이 태훈을 들여보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태훈아, 나는 그냥 영철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네, 알아요. 저희가 너무 큰 일로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영철이가 기다리고 있거든. 한도식의 눈에서 의지가 보였다. 그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응. 하지만 예전처럼 조용히 할 거야. 언론이나 그런 관심은 사양해. 태훈이 돌아와서 상인들에게 전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정말 조용히 도와드리자. 소연이 말했다. 할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 후 한 달이 지났다. 한도식은 다시 매일 시장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론에 관심 없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상인들도 변했다. 원가로 판매하는 것은 계속했지만 더 이상 대외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한 나눔을 실천했다. 명호는 이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를 나눠주고 있었다. 장사꾼에서 나눔 실천가로 완전히 변모한 것이다. 순자도 마찬가지였다. 김치 나눔을 계속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 태우는 소방관 시험에 합격했다. 한영철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도식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80대 중반의 나이에 매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무리였던 것이다. 할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영철 씨도 아버지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을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한도식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상인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할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할게요. 명호가 말했다. 영철 씨의 꿈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도식은 시장을 둘러봤다.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음식을 정리하고 배송했다. 시민들이 기부한 음식들이 상인들의 가게에 가득했다. 영철아, 내 꿈이 이렇게 커졌구나. 한도식이 중얼거렸다. 그해 겨울, 한도식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영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고 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시장 상인들, 보육원과 요양원 사람들, 그리고 한도식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까지. 영철의 묘 옆에 한도식이 묻혔다. 부자가 나란히 누운 것이다. 1년 후 시장 입구에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다. 한영철과 한도식 부자의 동상이었다.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꿈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소연은 지금도 매일 정오가 되면 시계를 본다. 한도식이 오던 그 시간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의심이 아닌 그리움으로 태우는 소방관이 되어 매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매번 출동할 때마다 영철의 정신을 기억한다. 명호는 정육점을 확장해서 나눔 전문 코너를 만들었다. 매일 일정량의 고기를 무료로 나누고 있다. 완전한 나눔 실천가가 된 것이다. 순자도 김치 나눔을 계속하고 있다. 그녀의 딸도 이제 그 일을 돕고 있다. 박철수는 전국시장연합회 회장이 되어 조용한 나눔시장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한영철의 순직일이 되면 시장에서는 영철 나눔 축제가 열린다. 전복과 한우, 김치를 나누어 먹으며 부자의 꿈을 기억하는 날이다. 시장 한쪽에는 영철 나눔센터가 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다. 조용하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소연은 의심 많은 상인에서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 태우는 호기심 많은 청년에서 사명감 있는 소방관으로, 명호는 이익만 추구하는 장사꾼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순자는 평범한 상인에서 지역사회의 어머니로 변모했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진다.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영철과 한도식이 심은 사랑의 씨앗이 이제는 거대한 숲이 되었다. 하지만 그 숲은 조용하고 겸손하다. 화려한 나눔이 아닌 일상 속의 작은 배려로 이루어져 있다.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 이어받는 한 영원히 살아간다. 한도식의 은빛 약속처럼. 오늘도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